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라는 것은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일 수 있겠습니다. 이날 행사가 있기 2-3일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의 외곽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오고 또 엄청나게 많은 벼락이 떨어지고 심지어 우박까지 쏟아져서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한 사람이 중국 기상국 계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좋은 날씨를 유지하는 것이 또 기상국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일기가 국지적인 것이었다면 기상국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좋은 날씨를 만들려고 했겠지만 이때 당시의 날씨는 중국 북부 큰 지역에 걸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말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날씨는 좀 흐렸지만은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天安문 광장에는 7만 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모였죠. 금년 7월 1일의 행사는 예고된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행사처럼은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100 그리고 7월 1일을 상징하는 7.1의 형태로 중국이 자체 개발한 무장 헬리콥터와 스텔스 전투기 J-20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함께 공개될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의 신형 스텔스 폭격기 홍얼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이날 행사에 중국 지도부 요인들이 모두 모이는데 이 자리에 폭격기가 뜬다는 것 자체가 경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중국 공안부 부부장의 천스위엔 국가보위국 국장이 겸직을 하면서 승진을 했는데 이 국가보위국이라는 곳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지도부 인사들의 경호와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거든요. 국가보위국 국장이 부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겸직을 하면서 승진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지도부 인사들의 경호가 더 중요해졌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소문은 많았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여러 가지 반중 매체에서 떠돌았는데 3만 명의 병력이 베이징으로 진입을 했다라든가 이날 행사의 자금성 안에 5천 명의 특수부대 병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날 천안문 위에 어떤 인물들이 올라올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어떤 레이아웃의 형태를 가지고 앉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었죠. 대부분 내부 소식을 알 수 없는 이런 중국 공산당의 권력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런 대규모 행사에 나타나는 인물과 인물들의 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이날 상하이방을 대표하는 장쩌민 전 주석 그리고 쪼롱지 전 총리 그리고 로우간 이 세 사람이 불참을 했는데 어떤 이들은 상하이방이 퇴색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세 사람 모두 너무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석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노령인 장쩌민 전 주석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상하이방을 이끌고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 정칭홍 전 국가부주석은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번 행사의 참석 형태를 가지고 상하이방이 이러네 저러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번 행사를 보면 시진핑 주석 혼자 중산봉을 입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행사 시간의 대부분을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하는 것으로 때운 점 그리고 중간중간 시진핑 주석의 암시에 따라 열렬히 호응하는 관중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야흐로 중국 지도부가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지도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날 시진핑 주석 외에 중산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금년 104세가 된 숭핑입니다. 숭핑은 이미 전전세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보다 배분이 훨씬 높죠. 그리고 숭핑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 사람들은 이들이 어린아이들이었을 때부터 숭핑이 보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숭핑 입장에서는 현재 지도부에게 거침없이 쓴소리도 한다고 합니다. 이 숭핑은 과거 깐수성 제1서기 시절에 후진타오를 발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이지만 이날 시진핑 주석은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천안문에 오르다가 후진타오 주석의 거동이 불편하자
두 차례나 자리로 향하는 길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중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진핑 주석 그룹과 후진타오 전 주석 두 그룹 사이를 서로 갈등, 서로 싸우는 관계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그룹은 파트너 관계입니다. 이 두 그룹은 한쪽은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그룹, 그리고 실제로 관료 체계를 장악하고 있는 후진타오 그룹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의 적인 상하이방에 대적해왔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후진타오 전 주석을 이렇게 안내하는 시진핑 현 주석의 행동이 가식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측이나 조각 정보를 종합해보면 상하이방 파벌이라는 것은 이제는 힘이 다 빠진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20대 지도부 구성까지는 이 시진핑 주석 계열과 후진타오 전 주석 계열의 어떤 자리 다툼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것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무력과 폭력을 동반하는 투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암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냥 흥미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7인 상무위원 구조가 유지된다면 이제 전 상하이방 인물들은 다 나가게 될 것이고 시진핑 주석 자리에는 변동이 없을 테니 6자리가 남겠죠. 그러면 아마도 후진타오 주석으로 대변되는 단파에서는 절반인 3자리는 우리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일 것이고 시진핑 주석 그룹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도 세력이니까 우리가 4자리 가져야 된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파의 몫인 2~3자리 중에 일단 리커창 총리가 잔류를 하고 후춘화 부총리가 진입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죠.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자리를 비교적 단파의 우호적인 왕양이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관측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하이방에 속하는 한정, 짜오커지 이런 기존의 그 상무위원 중에 한정은 정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으로 보이고 짜오커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그룹 쪽에서는 정년이 도래하는 리잔수 그리고 왕우닝이 있죠. 이 두 사람이 물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해보는 다음 20대의 지도부 구성은 이런 정도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이날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 중에 굉장히 저의 주의를 끈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을 분리하려는 어떤 의도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주의하는 미디어들은 거의 없던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중국 인민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또는 더 좁혀서 시진핑 그룹만을 적대한다는 이런 개념.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고 이 전략의 발상자가 위마오춘 교수라고 알려져 있죠. 또 제가 중국의 선택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나아갈 전략과도 상통하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은 이 말만 나오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오히려 세계 미디어들의 관심은 이 부분에 놀라울 정도로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민과 공산당을 분리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현재 중국 공산당에게 치명적인가, 왜 그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연설 내용 중에 또 하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왜 좋은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왜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좋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의 맥락은 지난번에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이 발언했던 믿을 수 있고 사랑스러우며 존경할 수 있는 중국, 이 발언을 할 때도 나왔던 서로 통하는 발언인데요. 그때 발언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는 얘기를 했어도 중국이 왜 우월한지,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치적으로, 체계적으로 왜 우월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이 개념에는 중화민국이 대단하다, 우리 중국 엄청나다, 이렇게 민족 감정을 고취시키는 발언은 있었지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중국이 왜 다른 국가보다 더 훌륭한 국가인지, 더 우월한 국가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죠. 제가 보기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좋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이 시진핑 주석이 최초로 논리관계에 의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죠.
마르크스주의가 좋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좋기 때문에 중국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도 좋아야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 국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중국식 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 중국식 마르크스주의 이게 좋기 때문이라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중국식 사회주의는 뭐고 21세기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 그 정의가 뭐냐? 이 문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펼쳐져 왔던 각 세대 중국 지도자들이 내세운 이념과 사상은 일관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개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조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허술한 논리를 창당 100주년이라는 전 세계 앞에서 포효하는 이런 연설에서 나왔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곁에서 이념과 사상, 문선 쪽을 책임지고 있는 측근들이 한계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비약을 해본다면 기존의 이론가로 알려진 왕훈잉이 더 이상 시진핑 그룹의 브레인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왕훈잉이 다음 20대에서 상무위원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만일 왕훈잉이 은퇴할 예정이라면 이번 행사에서 연설문을 만든 사람은 왕훈잉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왕훈잉의 자리를 이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분상 가장 가까운 것은 왕훈잉에 이어 교체된 짱진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짱진첸 주임은 그렇게 현학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통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왕훈잉을 놓고 3대를 이어온 책사, 실질적으로 중국 지도자를 배후에서 조정해온 실력자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좀 지나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접했던 중국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글쟁이를 주변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이 존중해 주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책사들이 좀 멋지고 논리적이고 사상적으로 공격을 당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줄 수 있는 그런 글로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 책사가 엄청나게 총명하고 뛰어나서 권력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방향을 지도해 주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의 해석으로는 왕훈잉 같은 사람은 왕훈잉이 지도자들을 조종했다기보다는 왕훈잉이 지도자들의 목적과 욕구를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사상적인 논리를 갖추고 품격 있는 단어로 표현하고 또 보는 사람들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구성하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은 왕훈잉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시진핑 주석은 양안 관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발언을 했죠. 하나의 중국의 원칙, 구이 정신을 견지하고 평화 통일을 추진해서 타이완 독립 의도를 분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은 중국 영토를 온전히 하겠다는 중국 인민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외쳤죠. 타이완의 텔레비전인 TVBS에 의하면 이때 7만 군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가장 길게 이어져서 23초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시 주석이 말한 마카오 홍콩을 넘어서서 타이완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화통일이라는 글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수단으로서 무력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타이완의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 문장 자체도 논리적이지 않고요. 누가 들어도 평화통일 네 글자는 외부 세계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고 무력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것은 중국 인민들에게 들려주는 약속인 것이죠.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통일을 외친 한 해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시 주석은 외부 세력은 중국을 괴롭힐 생각을 하지 마라. 안 그러면 14억이 넘는 중국인의 혈육이 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7월 2일 바로 다음 날에는 한 중국 미디어가 타이완 침공 3단계 작전 내용이라는 걸 조목조목 설명하는 기사를 냈고 심지어 동영상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분위기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서방 세계의 반응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미국 국무원은 미국은 양안 간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반응을 했고
마이크 폼피오 전 미 국무장관이라든가 공화당의 롬니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중국을 강렬하게 비판했죠. 유럽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중국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축하를 보내온 선진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축하를 보내온 국가들은 대부분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죠. 신화사가 보도한 이번 100주년을 축하해온 외국의 원수들은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 두 번째가 베트남, 세 번째가 라오스, 네 번째가 쿠바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국가 공산당에서 축하를 보내왔죠. 유일하게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축하를 보내온 일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축하를 한 것이 아니고 정당을 대표해서 축하한 것이죠. 아무튼 중국은 이제 세계의 절반으로부터는 냉소, 그리고 절반으로부터는 축하를 받고 100년 기념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 이 100년 행사의 가장 큰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100년 분투 목표, 샤오캉 사회의 전면 건설의 완성을 선언한 일입니다. 작년 말 그렇게 요란하게 이제 중국의 가난을 해결했다, 이렇게 선전을 폈지만 중국 사회 내부 이곳저곳에서 우리 중국이 정말 샤오캉 사회가 완성됐단 말이냐? 라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시진핑 주석이 샤오캉 사회를 완성했는지 여부는 철저한 평가와 완전한 검증을 한 후에 이론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 샤오캉 사회의 전면 건설은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이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 두 번째 100년 목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본인이 주최한 중국몽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이 중국몽과 조국 통일도 동일시했죠. 그래서 이날 있었던 연설의 내용을 보면 그 논리가 중국몽 이퀄 사회주의 강국 건설 이퀄 타이완 통일 이퀄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 이퀄 이를 방해하는 외국 세력들의 분쇄,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논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중국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에는 단지 중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완, 미국, 서방세계, 일본, 북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한민국이 그 소용돌이 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저는 중국의 선택에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중국을 다 싸잡아서 적대화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중국 인민들과 연대를 해서 중국 인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 진정으로 원하는 국가를 위해서 중국과 한국의 국민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쟁이나 무력이 아니라 평화롭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말입니다.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